한 주를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페미니즘 철학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 대략의 개요를 말씀드렸었어요. 지난 시간에 얘기 드린 거를 좀 짧게 그래도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죠. 그래야지 우리가 일주일간 그 보낸 시간으로 인해서 잊어버린 것도 있고 또 조금 더 분명하게 얘기 드려야 될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들 중에 하나는 이제 페미니즘 철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뭐 여자 철학자들을 연구한다든지 그렇죠. 그 다음에 그저 어떤 철학의 분야 중에서 여성주의적 입장을 관철하는 어떤 철학적 입장의 어떤 측면도 있지만 그걸로만은 그칠 수 없는 측면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페미니즘 철학이라는 것들이 근대 철학에 대한 비판, 그가 오랜 어떤 특히 서양 철학에서의 역사 동안 여성의 위치 혹은 여성의 위치가 타자의 위치에 있었다라는 걸 폭로하는 동시에 그 폭로와 비판들은 근대적 의미에서의 인간 개념이라는 것들이 사실은 보편성을 담지한다고 얘기해왔지만 보편적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비판하는 근대 철학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측면들과 페미니즘 철학의 내용들이 공유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런 뭐 근대 철학에 대한 비판 혹은 인간 중심주의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가진 어떤 철학적 담론들을 우리가 뭐 포스트 모던이라고 얘기한다면 그런 철학적 담론들과 페미니즘 철학의 담론들이 교차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페미니즘 철학에서는 그런 점에서 이제 이후에 어떤 식으로 철학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철학의 관심 분야인 인식론, 존재론, 또 뭐 윤리학, 오랫동안 철학의 관심 분야라고 했던 그 분야들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개념들을 제기하고 그 그간에 철학적인 문제 제기거나 철학적 개념으로 다루지 않았던 얘기들을 근대 철학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어떤 지점에서 해내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미셸 푸코 같은 경우는 섹슈얼리티의 역사, 한국에서는 성의 역사라고 번역되었지만 섹슈얼리티라는 개념 자체를 굉장히 철학적인 개념의 측면에서 다루고 있어요. 근데 페미니즘 철학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 수업에는 다루고 있지 않지만 주디스 버틀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젠더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철학적 개념으로 다루고 있고, 철학에서 오랫동안 이제 얘기했던 주체의 문제, 또 주체화의 문제에서 젠더와 주체화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페미니즘 철학이라는 것들은 오랫동안 어떤 여성의 위치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어떤 점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간의 철학들에 대해서 굉장히 교정적인 입장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정한다는 건 뭔지 알겠죠? 이거 틀렸다,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측면들로 시작됐지만 거기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근대 철학 전반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을 이미 제시해 왔고, 그 이후에 철학적인 새로운 흐름들 역시도 페미니즘 철학에서 굉장히 제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페미니즘 철학을 단순히 여성들만을 위한 철학으로 오인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 수업은 어떤 페미니즘 철학의 기초 이론을 다루고 있고, 페미니즘 철학의 기초 이론에서 되게 중요하게 다뤄져야 될 책 중에 하나가 오늘 소개드린 메리 울스턴크래프트의 여권의 옹호, 여성의 권리를 옹호하다라는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이 되게 중요하게 다뤄지는 이유는 페미니즘 철학이라는 게 사실 페미니즘에 대해서 이론화하거나 이제 그 철학적인 어떤 내용들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던 건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조금 더 지난 20년 정도 지나고, 그 다음에 한 1960년대 말, 그 다음에 70년대 초부터 본격화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페미니즘 철학에 대해서, 페미니즘의 이론화에 대해서 아주 큰 관심은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페미니즘의 되게 주요한 목표가 여성도 똑같은 이성을 갖고 있는 인간이다. 여성이나 남성이나 둘 다 똑같이 남성 모두 인간이고, 왜 인간이냐면
둘 다 뭘 갖고 있어? 이성을 갖고 있다. 우리가 리즌이라고 얘기하는 이성을 갖고 있는데 왜 남성은 인간으로서의 어떤 권리와 의무를 다하게 하는데 여성은 똑같이 이성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리고 사실 철학적으로 르네 데카르트가 이성이라는 것들은 남성에만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데카르트의 굉장히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는 이성이라는 게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는 이성을 더 많이 갖고 있고 누구는 덜 이성을 갖고 있고 이렇지 않다고 분명히 얘기해요. 그래서 이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평하다고 얘기해요. 다만 왜 누군가는 더 이성적이고 누구는 덜 이성적으로 보이는가? 그 이유는 이성은 이미 주어져 있는데 이성적인 걸 발휘할 수 있는 좋은 방법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성을 발휘할 수 없다고 얘기해서 사실은 데카르트의 관심은 인간의 어떤 이성 능력이 굉장히 보편적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의심한 바 없어요, 데카르트는. 문제는 그 이성이 되게 보편적인 걸 발휘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 방법에 대해서 자기 연구를 하고 이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겠다는 게 데카르트의 취지였어요, 오랫동안. 그래서 그가 쓴 책 제목이 방법서설이잖아요. 방법에 대해서 내가 얘기해 주는 책을 쓰겠다. 뭐 그런 게 이 사람의 되게 중요한 언설이었던 거죠. 또 보면 인간의 이성은 보편적이다. 이게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오랫동안 근대의 성취죠. 근대의 성취였던 것 같아요. 그럼 데카르트가 해낸 작업들 중에 하나는 인간의 이성이 어떻게 보편적일 수 있는지에 대해 사실은 되게 또 증명도 했죠. 자기가 스스로 여기 존재한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할 수 있다면 굉장히 인간 자체가 갖고 있는 신으로부터 어떤 독립되어 있는 자기만의 어떤 존재론적인 근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아마도 데카르트는 생각을 해왔고 그런 작업들을 방법론적 회의를 통해서 증명했고 그 안에서 인간의 이성의 선천성 그리고 그 이성이라는 것들이 누군가에게만 있고 누군가에게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그렇기 때문에 왕정시대라든지 신분제 사회 자체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 근거를 준 거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농민이든 아니면 오랫동안 하층민이라고 얘기했던 누군가의 어떤 지도와 통제를 받아야 될 존재들도 실은 굉장히 이성적인데 그 이성을 발휘할 만한 중요한 방법을 배운 적이 없고 교육에서부터 우리가 이걸 다른 말로 계몽이라고 얘기하죠. 이 계몽의 계몽의 흔적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비이성적으로 보였다고 얘기해서 이 얘기는 굉장히 많은 근대의 정치 사상가들한테 많은 영감을 줬죠. 봐봐, 데카르트가 얘기하기에 인간이 이성적이래. 하지만 비이성적으로 만드는 것들은 실제로 교육의 문제이거나 이성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우리가 제대로 습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좋은 방법을 연구하고 그 좋은 방법은 바로 수학과 과학적인 어떤 방법 같은 거죠. 그런 방법을 제대로 연구하게 하고 그리고 그런 어떤 내용들을 모두에게 교육할 수 있게 하는 그리고 교육의 그 권리나 교육의 기회를 받을 수 있게 한다면 인간은 누구나 이성적일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국가나 많은 시민사회가 해내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혁명을 일으키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주아 혁명이라고 얘기하는 혹은 어쨌든 왕정 국가를 피해를 통해서 철폐했던 프랑스 혁명 같은 경우에 자유평등 박애. 인간이라면 모두 평등하다라는 사고들의 근거를 인간의 이성성으로 들여왔고 그렇게 들여온 거죠. 그럼 그런 점에 따르면 여성과 남성 모두 어때요? 이성적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남성만 이성적이라고 이제 생각하는 것처럼 이 권리와 의무들을 주고 여성들은 주지 않았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 문제들을 쟁취해야 된다. 남성에게만 부과되어 있는 권리와 의무들, 시민의 권리, 인간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들을 여성에게도 확대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노력들은 혁명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걸 이미 봤죠. 왜 예전에는 왕권에 있는 사람들이나 귀족들만 이성적이고 나머지에 있는 그 왕권에 속해 있지 않는 다른 어떤 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비성적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들은 함부로 돼 있지만 혁명을 통해서 그 권리를 쟁취해버렸잖아요. 똑같이 그럼 여성들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계속 요구를 하게 된다면 인간의 권리, 인간으로서 인정,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했던 거죠. 이 페미니즘에 따르면 이것들을 우리가 제일 물결이라고 얘기해요. 페미니즘은 오랫동안 이렇게 어떤 식으로 은유가 되냐면 물결의 은유, 웨이브라고 하죠. 파도의 은유로 얘기돼요. 그건 뭐냐면 이제 많은 대중운동들이 이렇게 고양되고
그렇죠? 제일 높은 마루에 있던 그 시기, 그리고 그때 이론화 작업들이 많이 이제 등장하는 제2물결은 물론 이제 이 이론화나 이런 얘기들은 뭐 19세기에 굉장히 이제 얘기됐지만 20세기 초에 참정권 운동을 통해서 우리 서프레제트라든지 이런 영화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참정권 운동을 통해서 제1물결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여성 운동의 페미니즘 운동의 굉장히 중요한 기반이 되는, 그리고 이걸 자유주의 페미니즘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이 자유주의 페미니라면 뭐야, 인간이 다 똑같은데 여성이나 남성이 둘 다 인권을 갖고 있는데, 그리고 이성을 갖고 있는데 왜 남성에게만 투표권을 주고 남성에게만 권리의 의무를 주냐. 사실 남녀의 어떤 생물학적인 성차라는 거는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것만 중요하다? 인간이 이성적이기 때문에 이성의 권리, 이성에 따라서 그 권리를 쟁취하자. 우리도 인간이다. 여성도 인간이다. 여성의 인간성을 이렇게 호소하는 그런 이론적인 작업들, 거기에 따라서 운동의 어떤 내용들을 만들어가는 일들을 되게 했죠. 그리고 초기에는 그랬어요, 사실. 당연한 얘기겠죠. 그리고 이제 여성운동뿐만이 아니라 많은 민권운동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렇게 된 거죠. 노동자 계급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뭐야? 노동자 계급도 투표권이 없었어요. 근데 그들도 어떻게 해요? 노동자들도 똑같이 이성적인 존재인데 왜 투표권을 주지 않냐? 우리도 투표권을 달라. 왜 부르주아들만 주냐? 이렇게 얘기했고, 그쵸? 그 다음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20세기 초에 막 식민지들도 얘기하잖아. 식민지 민족 자결 운동 하잖아요. 우리 자결권이 있다. 우리도 뭐야? 서구 열강과 똑같은 식의 권리 운동을 하겠다는 식의 얘기들. 또 뭐 흑인들 같은 경우 왜 인종 차별을 하냐? 인종에 따라서 왜 다르게 대접을 하고 다르게 차별을 하냐? 둘 다 뭐야? 우리 인간이다. 인간 휴머니즘이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 휴머니즘이라고 얘기하는 거 안에서 휴머니즘을 실현하라. 보편적인 휴머니즘을 실현할 것을 요구하는 그런 운동이 실은 되게 페미니즘의 제일 물결을 이루고 있는 얘기인데, 그때 이제 주로 이제 뭐야? 많이 이론적으로 얘기되는 책이 바로 메리 울스턴크래프트의 여권의 옹호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도 똑같이 이성을 갖고 있는데 왜 여성의 권리를 주지 않는가? 그러니까 여자 다음에 특별성이 있다는 얘기보다는 여자도 이성을 분명히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뭘 달라? 인간으로서의 자기 위치를 달라라는 얘기들이 이 책에서 주요하게 하는 거고, 바로 자유주의 페미니즘, 그리고 뭐예요? 이성의 보편성을 얘기하는 페미니즘적 물결들의 아주 되게 중요한 이론적 작업이 되죠. 물론 이제 이게 운동으로 나타난 건 20세기이긴 하지만 이 책 자체는 19세기에 이제 뭐 굉장히 많이 이제 이 책을 이용되기도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얘기들 할 때는 사실 페미니즘의 되게 이론화 작업들에서는 되게 중요한 막 얘기들이 이렇게 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자도 그냥 뭐야, 나 인간이다라는 측면들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여자가 인간인데 그걸 가로막게 하는, 여자가 인간임을 가로막게 하는 그런 많은 요인들에 대해 비판적으로 보고, 그 기존의 사상가들이 갖고 있는 굉장히 섹시즘적인 사고들을 비판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오히려 페미니즘 철학이나 여성주의적인 입장이 굉장히 특별히 강화되기 시작하는 건 제2물결 때이고, 그 얘기가 뭐냐면은 여성과 남성이 둘 다 인간이다. 이거보다는 여성만의 어떤 특별한 어떤 고유한 여성이 자꾸 인간이다라고 이렇게 해봤자 결국 남성이 되는 거 이상 아무것도 아니거든. 이런 생각들, 비판들 속에서 다른 얘기들이 나오고, 그때 뭐 보편적 인간으로서 자기의 위치를 얘기하는 방식의 페미니즘보다는 여성주의적인 관점에서 다시 철학을 바라본다든지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이 세계를 다시 바라보려고 하는 움직임들로 페미니즘 철학이 조금 다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변화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의 이제 관심은 제2물결에서의 페미니즘 저작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실은. 그쵸. 근데 이게 이제 이런 걸 살펴봐야지 왜 이제 이렇게 될 수 있는가. 그리고 이 얘기들이 사실 굉장히 많은 흔히 얘기하는 양성평등이라고 얘기하는 문제죠, 현재. 막, 남녀 모두 양성이 평등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문제 있잖아요. 여성과 남성이 평등해야 된다. 왜? 둘 다 인간이기 때문에. 둘 다 인간이고, 그런 점에서 오랫동안 여성이 남성만큼의 평등권을 쟁취하지 않았다. 근데 뭐냐면 여자라고 특별히 더 이익을 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막 되게 이거를 잘못해서 양성평등이니까 여성이라고 더 봐주면 안 된다. 여자도 군대 가라는 둥, 뭐 남자가 하는 일 똑같이 해라. 여자들 같은 경우에도 뭐 애 낳는다, 뭐 어쩌고 집안일이 있다고 하면서 야근 특근 빠지거나 이런 거 너무 싫다. 둘이 평등하고 인간이랑 똑같이 일을 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식의 얘기들 하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오인받을 수 있는 이제 얘기들이 제2물결에서는 시작이 돼요.
왜냐면 둘 다 여기서 증명하려고 하는 건 여성으로서의 갖고 있는 특별한 위치라든지 이제 이런 거라기보다는 여성도 이성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권리를 옹호하고 싶다라는 게 주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 할 얘기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 얘기들을 이론화 작업으로 했던 사람이 이제 메리 울스턴크래프트예요. 근데 이제 이 메리 울스턴크래프트는 되게 재밌는 사람이고 인생 자체가 버라이어티예요. 이 사람이 보세요. 1759년도에 1797년, 그러니까 18세기의 그 뭐예요? 아주 혁명기, 당시로서는 굉장히 큰 혁명기에 살았던 사람이죠. 혁명기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 자체가. 그리고 이 사람의 어떤 책들이 당시에도 좀 읽혔고 19세기에 이제 많은 그 여성주의적인 논의들을 진행을 했을 때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죠. 그리고 이제 페미니즘 담론들, 페미니즘에 입각해서 어떤 새로운 이론과 담론을 얘기할 때 최초에 되게 중요한 이론적 작업으로서 많이 평가되는 책인 것 같아요. 한번 같이 제가 읽어볼게요. 나눠드린 어떤 작업에서. 메리 울스턴크래프트는 이런 말 하죠. 나는 여성이 처한 비굴한 의존 상태를 위장하기 위해 남성이 선심 쓰듯 내뱉는 귀엽고 여성스러운 어구들과 여성의 성적 특징으로 간주되어 온 나약하고 부드러운 정식, 예민한 감성, 유순한 행동 거지 등을 거부하고 아름다움보다 덕성이 낫다는 걸 밝히려고 한다. 남자든 여자든, 그러니까 남녀 차별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흔한 얘기 있잖아요. 우리가 사실 페미니즘의 얘기 딱 처음 들어갔을 때 왜 남녀 차별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남자나 여자나 무슨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우리 똑같이 주세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제가 인터넷 그런 거 보면은 막 어렸을 때 차별받았던 내용, 벌소도 때문에 그 자기 형제 관계 안에서 차별받았던 경험도 있잖아요. 남자 형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대해주는데 여자 형제에 대해서는 그 남자 형제만큼 특별하게 대우를 못 받는 거. 예를 들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를 보내더라도 초등학교가 아니고 국민학교 시절인 것 같아요. 소학교 시절 때 막 할머니들 얘기하잖아요. 내가 우리 오빠랑 남동생은 학교에 가 나는 학교를 안 보냈다. 기집애가 무슨 학교를 다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기집애가 왜 학교를 다니냐. 기집애라면은 그냥 밥하고 빨래하고 애 낳는 것이 전부 일인데 학교에 가서 뭘 하려고 하냐. 지 이름 석자만 쓸 줄 알면 되지. 이름 석자 안 써도 된다. 누구누구 엄마로 불리면 될 일이고 누구누구 아내로 이렇게 지칭되면 될 일인데 무슨 학교로 가고 싶어 하냐. 막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나중에 할머니들이 한이 맺혀가지고 나이 많이 들으셔가지고 막 갑자기 막 한글 배우시잖아요. 자기 이름 써보고 그다음에 자기가 있었던 얘기들 막 시로 쓰는 것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거 안에서 인간이 가져야 될 되게 당연한 권리들 뭐 이런 것들을 누리지 못했던 거죠. 지금은 이제 그런 점에서는 문제가 있죠. 예를 들면은 지금 의무교육이잖아요. 의무교육은 남자애들만 학교에 보내셔 이런 거 아니잖아요. 지금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죠. 그럼 무조건 뭐예요? 학교 가야 돼요. 근데 고등학교는 뭐 선택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만약에 이런 일이 별로 없겠지만 너 여자니까 고등학교 가지 마 이런 건 없잖아요. 그게 한이 맺혔는지 한국에서는 지금은 대학 진학률이 여자가 더 높대요. 근데 그거는 뭐예요? 여자들도 살만해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얼마나 한이 맺혔을까. 그 전에 여성이 대학을 많이 못 갔던 거잖아요. 여자들은 고등학교 정도만 교육을 받으면 된다. 특히 이제 한국에서 근대화 시기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근데 그런 점에서 왜? 라고 하면 여자라는 건 이후에 애를 낳을 존재인데 직업에 어떤 걸 가져서 뭐 하냐. 뭐 이런 것들. 근데 그런 점에서 차별적이다. 그 위치가. 인간이 똑같이 이성적인데 왜 누구는 더 교육을 받고 누구는 덜 교육을 받아야 되냐. 예를 들면 뭐 교육을 덜 받고 더 받고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능력이라든지 관심에 의해서 그 교육을 받는다든지 안 받는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갈리는 거 이해가 되는데 그저 너는 여자니까 안 돼. 넌 남자니까 해. 뭐 이런 식의 얘기다. 뭐 보이스 비 앰비셔스. 남자는 야망을 가지고 여자들은 야망이라는 게 뭐가 있냐. 여자라면 그냥 수더분하고 여자에 만약에 중요한 덕이 있다면 예뻐야 된다. 예쁜 게 미덕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흔히 얘기하잖아요. 남자들 보고 넌 잘생겨야지 그게 미덕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근데 여자들한테는 예뻐야지 예쁠 걸 얘기하잖아요. 예쁘거나 하여튼 외모에 대해서 여자가 가꿔야 되는 걸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왜 그럴까요? 예쁜 여자가 뭐 결혼도 잘하고 뭐 시집도 잘 가고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여성이 가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경쟁력은 외모에 있다고 얘기하지만 남성한테는 뭐 그렇게 특별히 그렇지 않잖아요. 뭐 좋은 학교를 나온다든지 뭐 아니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교육적인 성취를 얻는 것들, 사회적인 성취를 얻는 것들 얘기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같은 존재인데 같은 이성을 가진 존재에 다르게 대접하는 것들 흔히 우리가 양성평등이라고 얘기하는 그 차원의 얘기들이 이 메리 울스턴크래프트의 관심이에요.
이게 뭐예요? 18세기에 쓰여진 책이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19세기에 영향을 주고 뭐 20세기 초에 그 서프라이제트 운동까지 영향을 줬는데 한국 사회에서는 이것도 약간 안 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특히 예를 들면 임금 같은 경우 얘기할 때 사람들이 임금. 여자니까 임금을 뭐 남자보다 좀 덜 받아야 된다. 혹은 뭐 이런 거. 아니면 또 뭐예요? 딱 봤더니 분명히 인간은 똑같이 사람 수는 인구 수는 남녀 그 성별 비율이 그렇게 다르지 않는데 그 사람을 대표하는 대표체 뭐 국회의원이라든지 아니면 사법기관에서 거기에 판결하는 사람들 판사들의 위치 아니면 공무원에서 이제 그 고위직 공무원 지금에 있어서는 뭐예요?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은 뭐 많은 이제 뭐 특히 그 9급, 7급 같은 경우에 여성들이 굉장히 비율이 높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오히려 뭐 여성들이 너무 많으니까 역차별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산점 준해 많은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초등학교 선생들 같은 경우에는 여자들이 더 많다. 그 남자들이 뭐 남성스러움을 교육받을 기회를 박탈당한다.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녀 성비를 맞춰야 된다. 그럼 그가 오랫동안 남자 선생님이 더 많았을 때는 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다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또 어떤 사람이 근데 되게 생각할 때 아 맞아. 만약에 평등이라 양성평등이라고 하면 사람 수가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되게 단순하게 생각해 버리잖아요. 근데 그런 이제 생각들에서 벗어나기 위한 얘기들이 이제 제1물결에서 제2물결 넘어가게 된 이유들 중에 하나예요. 단순히 그냥 평등이라는 게 기계적 평등, 수를 맞추면, 양쪽으로 수를 맞추면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 그게 아니라 다른 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 같은 시대 같은 경우에는 그 수도 안 맞았을 때 고위직 공무원 같은 경우에 수가 안 맞아. 그럴 경우에 뭐야? 그 사람들에게 특별한 특별히 더 그 사람들이 똑같이 어쨌든 그 권력을 실현할 수 있는 양적인 어떤 평등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들. 그다음에 임금 같은 경우에도 불평등하면 안 되는 문제들. 적어도 왜 인간이라면 받을 똑같은 어떤 몫을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이 우스턴크래프트가 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왜 여성에게만은 남자들한테는 남자들의 성적 특징을 이렇게 구가하라고 얘기하지 않는데 여성에게 많은 여성의 성적인 특징들 여성들이 갖고 있는 외모적 특징들을 여성이 해야 될 굉장히 덕성인 것처럼 뭔가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게 틀렸다는 거예요. 오히려 뭐야? 남자들에게 얘기할 때는 인간적인 특성들을 얘기하는 여자들한테 얘기할 때는 인간적인 특성이 아니라 여성의 성적 특징을 부과하는 내용들을 얘기하는 게 굉장히 부당하기 때문에 여성에게 뭐를 하라? 인간답게 똑같이 대해달라. 여성에게도 남성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들에게 덕성을 베풀고 그들이 그런 식으로 자라나도록 뭐 해달라. 그러니까 스테레오타입으로 대우하지 말라. 뭐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근데 그게 참 지금도 뭐 이게 이 메리 우스턴크래프트 얘기를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게 지금도 이게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뭐 그렇게 우리는 항상 그 사람 어릴 때부터 애들 할 때도 막 지금 뭐요? 남자가 누군가가 임신을 했어. 그러면은 이제 미리 출산을 하기 전에 애들 옷을 이제 이렇게 준비해야 돼요. 근데 처음엔 안 알려주잖아요, 성별을. 나중에 알려주잖아요. 근데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파란색 옷을 좀 사셔야겠네? 뭐 이런 식으로. 바로 알려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럴 때, 왜 파란색 옷 하면 우리가 뭘 떠올려요? 이상하잖아요. 근데 왜 그러죠? 남성을 왜 파란색이라고 해요? 근데, 분홍 색깔 리본 준비하셔야겠네. 내가 아들을 임신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분홍 색깔 리본을 준비해라. 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거 자체가 이미 뭐예요? 어떠한 색깔은 남성이나 어떠한 색깔 여성을 이제 이렇게 지칭한다고 생각하는 것들 자체가 이미 고정되어 있는 어떤 스테레오타입을 양산하잖아요. 그랬을 때 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아이들을 막 키우는데, 어떤 애가 막 힘이 세. 근데 걔가 이렇게 얘기하죠. 남자일 경우에, 야, 역시 남자랑 다르다. 힘이 세다. 역시 남자애들은 힘이 세고 근육이 발달되어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여자가 힘이 세면 얘 좀 유난스럽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보통 여자애들은 얌전하고 말도 빠르다는데 얘는 말도 느리고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아들이 말이 빠르고 남아들이 말이 느리다. 얘는 말도 느리고 맨날 뒤집어 엎어버리고 장난감통을 맨날 뒤집어 엎고 얘 보면 또래보다 더 커요. 얘 있잖아요. 전체 또래 1등이래요. 키가 몸무게가. 그럼 그거 보고 아이고 씩씩하다 잘 자라겠다 얘기하지 않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여아의 경우에 여아가 한 26개월인데 또래 집단에서 퍼센테이지 1등이야. 머리 둘레, 키, 몸무게. 그러면은 좋아해요, 걱정해요? 걱정해요. 남아들은 어때요? 잘 컸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같은 태도인데 다르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근데 왜 그러냐는 거지, 그런 식으로.
근데 우리도 되게 쉽게 잘 그러지 않아요? 이 문화 안에서? 막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 사람은 거부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왜냐면 그렇게 됐을 때는 인간으로서 자기 개성을 만들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 사람이 하면서 강조하는 건 여자의 이성. 여자도 인간 같은 이성이기 때문에 그 이성의 근간에서 이 여성을 대해줘야 된다.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이 제일 불만인 건 여자가 이성적인 존재인데 사실 이성을 발휘 못한다는 거예요. 뭐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왜 발휘를 못하고 있을까? 교육을 못 받고 있어서.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책을 썼던 이유는요, 프랑스에서 이제 혁명이 일어나는 후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는 후에 이제 교육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간에 개혁이 있었어요. 근데 그건 대단한 개혁인 게, 예전에는 이제 교육이라고 하면 귀족들만 교육을 하거나 아니면 귀족들이 교육하는 것은 사교육이잖아요. 돈 많은 독선생을 붙여다가 이렇게 사교육을 했는데, 드디어 이제 프랑스 대혁명 이후로 공교육이라는 게 나와요. 모든 사람들이 이제 교육을 받을 수 있어. 어린애들 같은 경우에도. 근데 주로 교육의 권리를 딱 받았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소년인 거야. 그러니까 소년은 교육의 권리에 빠져 있어요. 아니, 뭐 이상한 거야. 모두 인간이 이성적이라면 이성의 기회를 발달시킬 수 있는 기회를 남녀 똑같이 줘야 되는데 소년들에게만 주고 소녀에게는 주지 않았다는 거야. 그래서 한마디로 별로 좋은 용어는 아니라 빡쳐서 쓴 책이에요. 아니, 이렇게 말이 되냐? 이 사람은 왜냐면은 메리 울스턴크래프트는 그 누구보다 계몽주의자였어요. 그 누구보다 이성에 대해 신뢰하는 사람. 이성주의자. 그 누구 계몽. 인간에게 이성이 있고 그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인간은 좋은 방법을 배우면, 또 여러분 계몽주의자이거나 인간의 이성에 대해서 굉장히 큰 신뢰를 보낸다는 건요, 세계가 점점점 어떻다? 더 나아질 것이다라는 진보에 대한 강한 어떤 확신? 신뢰, 세상은 점점 나아질 것이다. 근데 그런 생각도 할 만한 게, 왕을 죽이는 걸 봤잖아요. 왕 무서워했는데 갑자기 단두대에다가 목을 탁 이렇게 잘라버리고, 그리고 세상이 예전에 그 귀족들이 다 신분 질서가 무너지는 걸 보면서 달라지는구나. 그리고 대다수에 이제 위치했던 사람들은 신분 질서가 낮았던 사람들인데, 그 변화로 인해서 귀족보다는 훨씬 대접이 달라지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나아지는구나. 세상은 좀 더 진보하는구나라는 굉장히 강한 확신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이성주의자. 그 누구보다 계몽주의자였어요. 계몽의 빛을 남성만 독점하지 말고 여성도 나누어줘라.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교육에 있다. 이 교육의 권리를 쟁취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이 사람은 선거권 이런 얘기 하지도 않아요. 교육을 좀 받게 해달라. 여자도 사람인데 왜 교육의 권리를 주지 않냐? 이게 이 사람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여자들이 특별히 어떤 식의 관점을 가지고 세계를 바라봤다, 이런 얘기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예요. 제2물결은 그래서 자유주의라고 얘기하는 게, 인간의 자유를 옹호하는 것은 여성의 자유를, 인간주의에 따라서 인간의 이성에 입각해서 여성의 자유를 쟁취하려고 하는 것들을 보통 우리가 자유주의 페미니즘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얘기들이 여기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페미니즘은 휴머니즘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휴머니즘이 결국 페미니즘이 쟁취하려고 하는 거는 여성도 인간이 될 권리를 달라고 얘기하는 게 페미니즘의 목표다 라고 얘기한다면, 바로 메리 울스턴크래프트의 입장, 혹은 제1물결의 자유주의 페미니즘 입장에 서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점점 페미니즘 저작이라든지 페미니즘 이론서를 보면서 아시겠지만, 페미니즘은 되게 다양해요. 왜? 그런 식으로 이제 아직도 울스턴크래프트의 얘기들을 하는 사람도 있고, 저도 어느 면에서는 울스턴크래프트의 얘기에 되게 동감하는 면이 있어요. 임금이라든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고위 공무원이라든지, 선출직, 그다음에 행정직, 그다음에 사법의 어떤 직무를 수행하는 존재에서 여성의 지위가 굉장히 낮잖아요. 아니면 말로 교수 사회만 가죠.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종교 집단에서 목사, 사제, 여성 있어요? 없잖아요. 그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몇몇 종단은 있지만,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되게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스님 같은 경우에도 비구와 비구니의 지위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비구니와 비구의 지위는 굉장히 되게 크게 달라요. 그러니까 비구로 태어난 거, 남자인 스님으로 태어난 거는 굉장히 큰, 더 위치가 높은 거야, 한마디로 말해서.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비판하지 않잖아요. 대우도 다르잖아. 당연히 여기죠, 여러분들도. 근데 교회나 종교 집단 가보면 누가 제일 많아요?
실제로 인구 집단에 여자들이 진짜 많아요. 그쵸? 절에만 가봐서 보살님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그다음에 뭐 교회나 아니면 성당 가도 많잖아. 그걸 꾸리고 있는 존재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당연히 받아들이잖아요. 왜? 왜죠? 원래 종교가 그렇게 되는 거니까. 종교가 원래 그렇다면 남녀가 갖고 있는 위치가 다른 거 너무 당연하고 신이 그렇게 명령했다. 페미니즘이 있을 필요가 없지. 그렇지 않나? 신이 원래 그랬다라고 얘기하는 거. 뭐 종교의 질서는 종교다. 근데 종교의 질서가 사실은 뭐예요? 이 세계의 질서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제 이런 페미니즘이라는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페미니즘 입장에서 그걸 비판하는 입장들이 이제는 이 제1물결에서는 끝나고 다른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지. 아니 왜 이래? 종교 웃기네?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어떻게 그래요? 말이 안 되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여성하고 남성들만 결국 좋게 살자고 하는 거 아니야? 이거 가부장제 권력 구조가 너무 오래된 어떤 불평등을 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그 통제하는 이유가 뭔가 그 굉장히 첨예하게 분석하는 내용도 이후에 나와요. 근데 이제 울스턴크래프트는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인간은 평등한데 여자도 인간이 평등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페미니즘 휴머니즘이다. 뭐 얘기하는 그런 입장들 있잖아요. 그런 입장들이 제일 물결 페미니즘이에요. 그래서 양성평등 얘기하고 양성이 평등해야 된다. 그리고 양성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한번 좀 이 얘기 들어가기 전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누가 얘기하잖아요. 페미니즘 교육이 이렇게 돼야 된다. 학교 교육 안에서. 그런 얘기할 때, 아니, 페미니즘은 굉장히 여성들만을 이렇게 입장에 서가지고 뭐 얘기하자는 이론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학교 교육이라는 건 보편 교육인데 학교 교육에서 무슨 페미니즘을 얘기합니까?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제1물결 페미니즘을 딱 얘기해보면 페미니즘이야말로 민주주의라든지 혹은 뭐예요? 이 이성에 입각해서 모든 인간이 이성을 갖고 있는데 누군가의 권리가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게 문제이고 그것들을 민주 시민으로서 당연히 교육받아야 될 얘기지 않냐라는 얘기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격 소위 말해서 제2물결까지만 가지 않아 제2물결 여자와 남자는 분명히 다른 게 있고 남성에 의해서 여자가 굉장히 종속되어 있다, 뭐 억압되어 있다 이런 강한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제2물결적인 거 있잖아요. 인간은 똑같이 이성을 갖고 있는데 지금 현재 사회는 똑같이 이성을 갖고 있는 여성에게 부당한 어떤 위치나 뭐 이런 걸 강요한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도 못하는 것도 문제니까 시민 교육으로서 이 페미니즘 교육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고 혹은 뭐예요? 필수적이라는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제2물결, 제3물결 여러분하고 이제 뭐 강의를 하게 되면서 얘기하겠지만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제2물결 다음에 제2물결이 오고 제2물결 다음에 제3물결이 오고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이론적으로 혹은 뭐야 투쟁의 양산에서 그게 벌어지긴 하지만 제2물결이 제기했던 논의들 있잖아요. 그게 여전히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제2물결에서 얘기했던 얘기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제3물결에서 얘기되는 얘기도 지속되고 있고 지금은 또 그 인터넷, 미디어, 그다음에 세계적인 네트워크 형성으로 제3물결 뭐 이런 얘기도 해요. 그것도 같이 얘기가 되고 있고 또 제2물결적인 논쟁들이 막 첨예하게 되어 있는 나라가 있고 막 이렇게 나라마다 그 시간대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근데 한국 사회는 뭐예요? 제1물결도 지금 뭐 쟁취가 안 됐죠. 그러니까 페미니즘을 학교 교육에 넣자 그럼 질색팔색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메리 울스턴크래프트의 글을 보면서 그럴 문제가 아니라는 걸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은 이성주의자고 계몽주의자예요. 근데 이성주의자와 계몽주의자로서 봤을 때 남녀가 불평등하다. 그렇다면 이 자꾸 불평등한 게 안 바뀐다면 이 페미니즘 이론을 가지고 인간의 평등성을 쟁취해야 된다는 얘기만 하더라도 저는 충분히 성과가 있고 민주주의자로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옹호한다면 당연히 페미니즘 입장들을 옹호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해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그런 점에서는 페미니즘이 휴머니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물론 페미니즘 내에서 그런 걸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면 다른 페미니스트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분명히 이렇게 다양한 얘기가 있지만 이 안에서 이 정도만 가지고도 사실은 분명히 페미니즘은 민주주의 시민의 조건인데 우리 사회는 그것조차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게 굉장히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울스턴크래프트의 이 문제를 보면서 어쨌든 뭐 그 정도 얘기를 드리고 울스턴크래프트를 소개를 드릴게요.